자,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우리나라입니다. 오호. 네, 행인들을 습격하는 무언가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어? 자, 길 가던 행인들 굉장히 공포에 떨게 했던 어머. 이것은 무엇이었는지 강력 사건이에요, 뭐예요 이거?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어허, 네. 자, 아침 출근길 길을 걷는 남성을 향해 날아온 검은 어머, 무언가. 어머, 뭐예요, 이거? 바로 큰 불이 까마귀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 남성의 머리를 노린 까마귀 정말 위협적으로 날아오는 모습이죠. 어머. 주민들의 신고로 지금 소방대원까지 출동한 모습이지만 네. 까마귀들은 전혀 겁먹지 않은 듯 저렇게 주위를 마구 활보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면 신고해서 소방대원분들이 오셨는데 마치 까마귀가 소방대원분들 왔어요? 나 잡아볼 수 있어? 막 좀, 진짜 뭐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저 새들이 큰 부리 까마귀라고 하는 새들인데요. 요즘에 특히 그 번식기를 맞아서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공격하는데 주로 머리 쪽을 많이 공격한다고 해서 지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그 주위에 있는 큰 나무 꼭대기에 아마 살고 있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는 모양입니다. 이들의 경우는 이 몸 길이가 무려 57cm, 57cm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리의 길이만 해도 7c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리가 하도 크고 날카로워서 이름조차 큰 부리 까마귀가 된 거죠. 굉장히 민첩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빠르게 공격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5월에서 7월이 주로 번식기여서 특히 예민한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둥지라든지 새끼 근처 어머나, 아이고, 보세요. 네, 네. 20m 이내에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마치 다이빙하는 것처럼 아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쫓아내기 위해서 뭐 큰 소리를 지른다든지 네. 아니면 뭐 돌을 혹시 던진다든지 뭐 갖고 있던 지팡이나 그렇죠. 막대기 휘두른다는 거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예.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더 자극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은 금물이라고 하는 점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손을 휘젓거나 뭐 갖고 있던 지팡이나 막대기, 등산용 스틱 이런 걸 휘두르면 더 큰 부리 까마귀를 더 자극하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거 가만히 속수무책 당하고 있어야 될까요? 피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가 머리를 주로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모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산 같은 걸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가능한 빨리 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허허, 가뜩이나 지금 장마철이라서 우산을 늘 갖고 다니긴 합니다만 그걸 지금 비가 안 와도 저거 까마귀 때문에 우산을 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제발 까마귀들도 좀 이 번식기인 건 알겠지만 사람을 공격하는 일 좀 자제하기를 좀 진짜 말은 안 통하지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저희가 이경규 씨가 경찰서의 모습 드러낸 거 전해드렸는데 이번 영상 보시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알려지지 않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실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방송인 이경규 씨 소식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처방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했고 이 혐의에 대해서 이경규 씨도 인정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한 당시 정황이 담긴 CCTV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당시 지난 8일이라고 보일 수 있겠는데 이거 CCTV MBN이 단독 입수한 영상입니다. 네, 참고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네네. 그 영상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네. 네, 병원을 찾은 이경규 씨는 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버스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납니다. 사고 후에 차에서 내린 이경규 씨의 모습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죠. 저분이에요? 인도가 아닌 차도로 걷기 시작하자 뒤에서 오던 차량이 이경규 씨를 피해서 가기도 합니다. 어머나. 그리고 이후에는 이경규 씨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요. 네. 잠시 뒤의 모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차를 옮기는 모습이고 네. 이경규 씨의 차량과 같은 기종의 차량이 그 자리에 주차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병원 진료가 끝난 후에 엉뚱한 주차장에 가서 본인의 차를 찾던 이경규 씨는 네. 잘못 찾아온 것을 깨닫고 다시 최초로 주차한 곳으로 다시 가서 본인의 차량과 똑같이 생긴 다른 사람의 차를 끌고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에 지금 저희 MBN이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을 보면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셨겠지만
이 알려진 것보다 당시 이경규 씨의 상황이 조금 심각하고 위태로웠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오늘 저희한테 잘 안 맡기셨는데. 아, 제가 그런가요? 그러고 집에 갔어. 내 차 어떻게 세운다고 하다가 강제약 먹어서 제가 감각이 늦어가지고 내 차 뒤에 조금 밀쳤다고 그러네요. 지금 이 영상과 주변 분들, 이 관련된 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자, 안진용 기자님, 이게 애초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부분, 우리가 좀 바로 잡아 드려야 될 부분이 지금 몇 군데가 있네요, 지금. 네, 당초에는 차량을 잠시 왜 같은 기종에서 헷갈렸을 뿐이라고 했는데 지금 영상 속의 모습을 보면은 다소 좀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이 포착이 돼 그때 있습니다. 그 차량을 발레 파킹 주차 요원이 차 열쇠를 건네서 그래서 탔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명이 됐었는데 지금 영상을 보면은 다소 그 당시의 해명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진실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자, 골목길에 차를 세우기 전에 또 다른 영상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 영상 역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병원에 가기 전 주유소 세차장에 들른 이경규 씨. 직원은 후진하라고 손짓을 하는데 자, 지금 보셨죠? 후진이 아니라 전진하면서 벽을 살짝 들이받고 그러네요. 맙니다. 또한 이경규 씨, 세차장을 빠져나온 뒤에는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첩첩산중인 상황이에요. 이경규 씨의 상황이 애초에 알려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것보다는 상당히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분이 운전을 해서 병원에 방문하러 갔지만 근데 그때 병원이 열지 않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배우자분께서 잠시 주무셨다가 배우자분이 외출을 하셔서 근데 또 상태가 안 좋아져서 급하게 병원에 가고 병원까지 1km? 1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운전해서 이제 혼자 운전해서 가시게 된 겁니다. 충분히 집 비밀번호도 잘 눌렀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법령에 따르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위험운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부분인데 그 법령에 대한 좀 부지가 있었던 거다. 그래서 차를 바꿔 타셨잖아요. 동일 기종에 동일 색상에 시동이 잘 걸려서 본인 차로 오해됐던 상황이고 일종의 해프닝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어제까지 알려진 상황으로만 치면 글쎄요. 변호인 얘기처럼 해프닝으로 볼 여지도 조금 해프닝으로 단정한다는 게 아니라 해프닝으로 단정한다는 게 아니라 해프닝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해프닝으로 볼 여지가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을 보면 지금 허준 변호사님 이경규 씨 일단 본인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진짜 비틀비틀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차도를 걷고. 그렇습니다. 물론 변호인 입장에서는 뭐 해프닝이라고 하면서 축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야 하겠지만 언론에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지금 접촉사고를 한 번만 낸 게 아니라 여러 번 냈잖아요. 그러면 이경규 씨 본인도 지금 운전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를 최소한도로 인식하고 운전대를 놓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인명 피해가 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경찰 조사에서는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여요. 이미 경찰 조사에서 이걸 다 밝혔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외부에 알리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경규 씨 측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한 얘기는 버스와의 접촉이 미미했고 현장에서 문제가 없이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가벼운 접촉 사고였다. 세차장 사고 역시 약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운전을 평소에 자주 하지 않아서 운전 미숙으로 서툴어서 일어난 사고였을 뿐이고 주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주행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이게 단순히 운전 미숙으로 여러 번 같은 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에 대해서 해명한 것도 좀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비틀비틀 거리는 걸음걸이가 평소 걸음걸이일 뿐이고 이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걸음걸이만 비틀거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운전대 잡고 접촉사고 내고 중앙선 침범하고 이런 것까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고 약물 반응에서 양성이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뭐 사고가 나고 바로 적발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동하고 움직이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호인 입장을 경찰에서 그렇게 귀담아 듣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경규 씨 측 관계자가 해명하기로는 네. 이게 전체 CCTV 중에서 일부 동선만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정보가 퍼질까 봐 우려가 된다. 경찰 조사는 이번 조사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이 정도 사건에서 피해자 여러 번 불러서 수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조사를 이렇게 고강도로 했으니까 추가 조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처벌이나 처분 수위가 완전히 가볍다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존에 밝혀졌던 정도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정황이 밝혀진 이상 기소유예 처분보다는 좀 더 무거운 처벌, 벌금형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마침 우리 최명기 원장님이 일단 나와 계시잖아요. 최명기 원장님은 이제 딱 이 상황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경규 씨 본인과 이경규 씨 측, 즉 변호인은 이게 그런 뭐 약물에 의해서 운전 뭐 이렇게 세차장을 뭐 잠깐 앞에 전진하다가 들이받거나 버스 가변 접촉 그리고 뭐 불법 좌회전 등등등 이게 약물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만 최명기 원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정신과 약을 먹으면 무조건 운전을 하면 안 되나 그런 이제 분도 계세요. 근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우울제나 항정신증 약체 같이 치료제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렇게 졸리거나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혹시라도 졸리면은 다른 약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방금 문제가 된 이제 공황장애 약이라고 흔히 불리는 항불안제제 역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정량을 먹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이런 사태가 관계가 됐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에서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뭘까요? 첫 번째는 그냥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항불안제를 복용한 건 맞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경규 씨가요. 근데 이경규 씨가 감기약을 먹었는데 그 감기약 중에 인지 기능을 낮추는 약이 겹쳐 있었다고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처방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약에 특수한 상황에서 그 감기약이 겹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평소에 먹는 공황장애약을 요 정도 먹으면은 이 정도 운전까지 가능해라는 가늠대가 있었는데 감기약이 그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사태가 약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가능성은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 갑자기 안 좋아서가 몸이 갑자기 아팠을 수도 있지만 그 몸이 갑자기 아픈 게 공황 발작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리고 구토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이러다 죽을 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공황장애 약이 효과가 나는데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경규님이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환자분들은 마음이 급해지니까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15분 있다 또 먹고 15분 있다 또 드시게 되세요. 어쩔 수 없이 어떤 분은. 그러다가 보면은 막상 공황장애는 가라앉을 때는 그 약 기운이 낮아요. 네. 그런데 밖에 나가게 되면서 약 기운이 확 퍼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했을 때 대부분의 치료약제는 운전과 무관하고요. 네네. 공황장애 약조차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규칙적인 용법에 따라서 정량을 복용하는 경우 네. 꼭 운전을 갖다 급한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만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런 약에 의해서 하더라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법적 처벌이 어느 정도 갈지는 이제 이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면 될 일이고 아마 시청자분도 그 생각은 하실 거예요. 이경규 씨가 하마터면 물론 이제 약물에 의한 이 연관성은 무관하다고 이제 변호인 측도 강조합니다만 영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가슴을 졸이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앞으로는 약을 드시면 꼭 이 동반하시는 분과 같이 병원도 다녀오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앞으로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 같은 경악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벌어진 사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벽 3시 30분 경입니다. 112 신고가 아주 다급하게 도착을 합니다. 내용을 보았더니요.
택시가 왔는데 택시가 사람을 치고 다닌다. 어머나. 그리고 택시 기사는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화성시의 한 도로로 출동을 하죠.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해당 택시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 2명이 택시에 치여서 부상을 당한 상황이었고 어머나. 60대 택시 운전기사분은 흉기 피습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기사 119로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숨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지금 내용을 듣고도 이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승객하고 기사님하고 신랑이 하는 소리 때문에 주민분이 나와서 보니 이미 사고가 일어난 상태였고 택시 기사분이 땅에 누워 있으셔서 조치하려고 신고를 하는 중에 택시 승객으로 있던 사람이 택시를 몰고 뒤에서 1차 충격 한 분을 치고 다시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번째 충격을 해서 두 분이 다치신 상태였고 그 차가 동네 안쪽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서 동네 밖으로 나갔다고. 아니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가 뭐 이 행인들 치고 막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네, 목격자에 따르면은 일단 택시 기사와 그 승객 간의 실갱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죠. 이 과정에서 저 남성은 택시 기사를 살해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을 차로 들이받게 되는데 또 낯선 밤길에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길에서 좌충우돌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그 현장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네. 자, 기사를 살해 후 택시를 훔쳐 달아나던 남성. 익숙하지 않은 좁은 골목에서 앞뒤로 저렇게 추돌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남성 무언가를 살피려는 듯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더니 이 남성은 빠져나갈 공간을 확인하고 다시금 차에 올라서 저렇게 급하게 도주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다른 무고한 시민을 다치게 한 다음에 저렇게 빠져나가는 도망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혔는데 김현주 평론가님 저 몹쓸 인간 아직도 검거 못한 거예요 그러면? 잡혔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고속도로 순찰대 인근의 경찰서에 긴급 공조 수사를 요청합니다. 이 택시인가 보네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1시간여가 지난 새벽 4시 반경에 공조 요청을 받았던 서울 남태령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서울 방배동의 길가에서 해당 택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경찰들이 택시 안을 살펴봤더니 피를 흘리고 있는 20대 남성을 즉각 발견을 했고요. 긴급 체포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 인간이 이 몹쓸 짓을 저지른 악마 같은 용의자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허주현 변호사님 더 악마 같은 인간, 이 몹쓸 인간 대체 왜 이런 경악스러운 짓을 저지른 겁니까? 아직까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길을 찾지 못하는 걸로 시비가 붙어서 그랬다라고 이 범행한 남성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일방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이고요. 혹시 금품을 노렸던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서 정확하게 혐의를 특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이 남성을 관할인 화성 서부경찰서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흉기를 확보했는데 이 가방 안에 흉기들이 들어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걸 왜 가지고 다녔는지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남성이 택시 안에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채로 검거가 된 상태인데 일단 치료가 끝나면 주사를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상처가 생긴 경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범행 과정에서 다투다가 몸싸움으로 생긴 건지 본인이 이제 자해를 한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체포된 단계라서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음주나 약물 여부 등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황상 물론 경찰이 꼼꼼하게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겠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가방에 흉기를 지니고 다녀요. 이 몹쓸 인간이 애초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계획 범죄를 애초에 마음먹었던 건 아닐까요? 반드시 경찰 수사에서 밝혀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이고 우리한테 반갑고 익숙한 이름 두 분이 나오는데 이봉원 씨, 박미선 씨 정말 금실 좋은 부부인데 아니 근데 안지훈 기자님 이봉원 씨가 뭔가 박미선 씨의 근황을 지금 전했다면서요? 아니, 박미선 씨 하면은 근면성실의 아이콘입니다. 1988년에 데뷔 이후에 30년 넘도록 정말 공백기 없이 계속 활동을 이어왔는데 네. 올해 초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건강 이상설이 대두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봉원 씨가 어제 한 예능을 통해서 그 아내의 근황을 전했던 겁니다. 현재 잘 치료를 받고 쉬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 38년 동안 한 번도 한 달도 못 쉬었을 거다. 이번 기회에 쉬고 있다면서 아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일단은 잘 쉬고 있다는 표현을 들으신 시청자분들과 팬분들은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 같은데 근데 김묘성 기자님 잘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거에 대한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박미선 씨가 갑자기 38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일했던 박미선 씨인데 갑자기 지난 1월이었죠.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하차를 했고 또 개인 채널도 운영 중이었는데 그 너튜브에서도 콘텐츠가 올라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추측도 했습니다. 소속사가 밝히기로는 네. 심각한 투병 중인 건 아니다라고 팬들을 안심시키면서 네. 어느 정도 휴식기를 갖고 복귀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했거든요. 네. 그리고 박미선 씨 스스로도 SNS를 통해서 자신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 귀하고 행복하다. 엄마 건강해지라고 늦은 밤 호호 손 불어가면서 열심히 만들어준 눈사람. 아침에 아들 덕에 크게 웃는다라면서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고요. 네. 또 오른쪽 영상 그 사진 보시면 네. 케이크 사진 있잖아요. 아하. 대전의 유명한 제과점의 케이크를 남편이 조심조심 들고 왔다. 이 수고 덕에 호사스러운 생일상이 됐다라면서 건강하게 나이를 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낀다라는 글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4월에도 사진 하나가 올라오는데요. 아들이랑 잠깐 바람 쐬러 나왔는데 날씨 공기 정말 좋다. 모처럼 기분 좋아진다라는 사진인데 네. 잘 보시면 뭔가 꽁꽁 싸맨 뒷모습이잖아요. 네.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팬들은 또 많이 아픈 게 아닐까라는 걱정 섞인 반응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허준 변호사님 진짜 박미선 씨가 남편분 이봉원 씨 얘기처럼 데뷔 이후에 30여 년, 한 40년 가까이 쉼 없이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 네, 공백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MBN에서 방송됐던 고딩 엄빠 박미선 씨랑 같이 촬영을 했었는데요. 네네. 하루 종일 촬영을 하는데도 정말 카메라가 켜지든 꺼지든 진짜 열심히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30년 넘게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방송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공백기 없이 계속해서 진짜 그야말로 열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 엄마잖아요. 네. 연예계 대표 워킹맘 중에 한 분인데 첫째, 둘째 출산할 때 모두 출산 2주 전까지 계속해서 일을 했대요. 세상에. 그리고 두 아이를 낳은 뒤에도 몸이 다 풀리기도 전에 한 달이면 사실 아기 100일도 안 됐을 때거든요. 한 달 만에 복귀해서 또 열일하셨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창 이렇게 열일 행보 이어오던 중에 한 인터뷰에서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진짜 에너지 반도 안 쓰는 거다. 10년 넘게 함께 일하던 스태프가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질 정도로 정말 본인 스스로도 미친 사람처럼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그래도 멀쩡했대요. 완전히 슈퍼우먼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본인 스스로 얘기하기도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방송에서는 이봉원 씨가 사업 실패 많이 하니까 박미선 씨는 일을 쉴 수가 없다.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돈 더 많이 벌었다. 박미선 씨가 돈 더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개그 소재라든가 뭐 토크 소재 이런 것들로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대단한데요. 박미선 씨가 코미디언으로서 그리고 방송인으로서 지금도 탄탄대로를 걸어온 반면에 앞서 잠깐 얘기 나왔죠. 남편분 이봉원 씨가 지금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 속을 좀 많이 썩였다고 합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그럼 총 몇 개나 하신 거예요? 남들이 뭐 7.8기 그러는데 네. 확실한 건 6.7기야. 맨 처음에 이제 단란이점. 한 달 되니까 12시 심야 영업 정지를 그때 때렸어. 그 망했지 뭐. 망했어요. 그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커피숍, 백화점 커피숍. 그 백화점 자체가 죽었어. 하루에 막 2만 원, 15,000원 그랬으니까 그걸 좀 만회해주겠다고 삼계탕집, 식당가, 백화점 식당가. 와, 그러면 그래서 진짜 얼마나? 백화점이 부도났잖아. 자꾸 왜 침몰하는 배 타시지? 그런 데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고깃집을 했지. 1년 만에 문 닫고
프로덕션 시스템. 될 만한 애를 다 계약해가지고. 그때 나는 불화가 그때부터 될 줄 알았거든. 현진이 형이도 그때 계약했었고. 와. 박준규. 여기 계약을 많이 하셨네. 그럼. 그래서 했는데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역시 이게 그 2년 만에 5번째 끝나고 이제 이젠 그만하자. 연기를 나 연기를 좋아하니까 연기 학원을 해야 되겠다. 선생이 8명인가 이렇게 됐는데 학생들이 이제 뽑는데 6명인가 그랬어. 선생이 남더라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컸으면 선생님이 수강생보다 선생님이 더 많은 그런 학원이 연기 학원을 차린 게 마지막 이 사업 망한 거였는데 김현주 평론가님. 아니 근데 이렇게 되게 손대는 족족 이른바 마이너스의 손이 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박미선 씨는 이 남편을 말리지 못했을까요? 못 말린 게 아니고 안 말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이봉원 씨가 나름대로 고백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질러 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사고 후통보.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선사고 친 것만 해도 큰 것만 따져도 한 6번이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빚을 한 7억 넘게 어머나. 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 번 사업 실패를 하다 보니까 굉장한 스트레스가 본인도 쌓였겠지만 일단 사고를 치고 나서 후통보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자만 월 600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자만요. 월 600? 와. 그럴 때도 부인한테는 손을 안 벌렸대요. 어머나.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서 뭐 사채를 고리로 쓰는 한이 있어도 부인한테는 손을 안 벌렸다는 야.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몸으로 뛰면서 야간업소 행사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빚을 다 갚았다고 세상에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봉원 씨는 어엿한 짬뽕집 사장이 됐고요. 그 운영한 지가 6년이 넘어섰고 3호점까지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제자리에 들어선 게 아닌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전 7기의 마지막 짬뽕집은 그나마 지금 잘 되고 있다. 3호점까지 냈다. 그런데 사실 부부간의 갈등 중에 여러 요소, 뭐 감정적인 것, 정서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금전적인 갈등 무시 못하잖아. 이 정도 되면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왔을 법도 한데 어떻게 이걸 이겨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재산을 공유한다거나 수입의 공유를 잘 안 하고. 그렇죠. 별사 되지. 부부 별사. 얼마 있거나 이런 걸 모르세요? 몰라 난. 미선 누나가 오늘 뭐예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혹시 그러면 오늘 촬영하는 건 아세요? 모르지. 아니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몰라.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촬영하는 것도 그냥 오신 거예요? 기사 통해서 알겠지. 기사를 이제. 바디 프로필 찍은 것도 기사로 아셨다고. 내가 뭐 찍었다 그러더라고. 저는 그 과정을 볼 거 아니에요? 내가 못 보지. 왜 못 봐요? 왜 봐? 같이 안 살아요? 누나 이민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럼 기사 나오면 알겠지.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나한테 질문한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한 번쯤 해봐도 될 것 같아. 있는 거에 밥맛이 주는 거니까 애먹을 훨씬 많기 때문에 절대 안 하려고 그러겠지. 거의 한 100%. 역시 이 개그 본능, 코미디언 본능은 뼛속까지 이제 뼈그맨으로 딱 느껴진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근데 최명규 원장님 말은 저렇게 하지만 이봉원 씨가 설마 박미선 씨가 어디서 뭐 촬영하는지, 뭐 예를 들어 고등어빠 촬영하는지 뭐 하는지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모를 가능성도 아주 조금은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봉원 님이 이렇게 사업을 계속 잘 안 되신 걸 보니까요. 체크하거나 꼼꼼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신 분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은 부주의한 측면이 있는 분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약간 허당끼? 진짜 집중이 잘 안 되고 부주의하잖아요. 다 잊어먹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연예인분들은 매니저가 있으신데요. 그 매니저가 연예인을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요. 스케줄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봉원 님이 그런 성격이시잖아요. 네. 하나도 모를 가능성이 진짜로 있습니다. 아하. 어쨌든 그게 이제 진짜라고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우여곡절을 잘 넘겨온 이 배경에는 역시 박미선 씨의 어떤 훌륭한 내조가, 워킹맘으로서의 내조가 있었던 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 해보고요. 얼른 쾌차하시길, 박미선 씨 쾌차해서 얼른 또 팬분들 앞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묘성 기자님, 음악 선생님이 뭐 잘못하시는 분도 아닌데 왜 정체를 숨겨? 나 음악 선생님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왜 정체를 숨겼을까요? 차분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브란스 병원에 사회성 발달 장애를 겪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찾아온 음악 선생님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이 음악 선생님 이렇게 기타를 메고 있는 저분 지금 다른 사진 나올 것 같은데 저분이 지금 선생님입니다. 내 이름은 민윤기입니다. 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음악 수업을 해줬는데요. 아니, 이발 좀 하시지. 눈을 너무 많이 가렸네. 이발 좀 하시지. 네네. 근데 아무튼 굉장히 네. 멋스럽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저 선생님 하루만 그냥 특별히 수업을 한 게 아니라요. 네. 약 7개월 동안 저렇게 아이들과 악기를 하나씩 맡아서 합주를 하거나 아니면 네. 직접 악기 연주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살짝 나오네. 얼굴 살짝 나오네 이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음악을 통해서 소통을 이어가는데요. 네. 그냥 민윤기 음악 선생님이라고만 알고 있던 이 사람은 누구냐? 네. 바로 다이너마이트.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네네네. BTS 멤버 감사합니다. 슈가 씨였습니다. 슈가 BTS. 네, 슈가 씨가 이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건 부모님은 알고 있었대요. 아이들의 부모님은 알고 있었는데 정작 함께하는 아이들은 BTS의 슈가라는 거를 전혀 몰랐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바로 코앞에서 나랑 같이 이 합주를 하고 이 악기를 알려주던 선생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그리고 방탄소년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BTS의 슈가였다니 여러분 믿겨지세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가 많은 사람한테 까먹어줘. 내가 바라보고 바래왔던 사람들아 모두 다 ready set go. 때리는 난 매칭 때리던 문은 불편하겠지. 눈에 바람대로 망할 거라 고사지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가볍게 됐지.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It's getting heavy. Can you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evi's, honey. Yeah, this beat ching like money. 네, 김묘성 기자님한테 공개 칭찬받은 다이너마이트 제가 한번 잘 부른다고 칭찬받았잖아요. 네, 다이너마이트까지 듣고 왔는데, 야, 근데 대박 사건. 아니 세계적인 이 BTS의 슈가 씨가 이런 활동, 자원봉사를 한다. 야, 이게 진짜 믿겨질까요? 근데 이걸 곁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지켜봐 오신 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씨가 작년 11월에 저를 이제 찾아와서 음악 재능 기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셨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단순한 기부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참여 내내 한 번도 지각도 안 하고 오히려 저보다 더 일찍 와서 기타 연습하고 있고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너는 노래 아시죠? 이제 그거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저 이 노래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슈가 씨가 너는 어떻게 이 노래를 알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 아빠랑 캠핑 갈 때 맨날 들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냥 목청껏 큰 소리로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슈가 씨의 행복한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치료자들이 상당히 그 진정성에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감동인데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호준 변호사님이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슈가 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먼저 음악 재능 기부를 통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세브란스 병원 청근화 교수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찾아갈 때도 청근화 교수가 쓴 책이 500페이지에 달하는데 그걸 거의 다 읽고 왔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이게 그냥 스타가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구나 이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할 때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BTS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인간 민윤기 본명이거든요. 민윤기로서 이 아이들과 같이 악기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시간과 이 재능을 쓴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슈가 씨가 또 그 좋은 기부 활동까지 또 이어졌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알려졌던 소식 다들 기억하실 텐데 세브란스 병원에 50억 원을 쾌척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진짜 대단해. 이게 슈가 씨의 본명인 민윤기 치료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기부를 하게 된 건데 BTS 활동 중에도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고 우울증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돕고 싶다라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했고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립이 되는 것이고 오는 9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특히 몇 차례 이 아이들과 만남을 하면서 좀 더 이 아이들의 우울증이라든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슈가 씨 이해도가 좀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치료보다는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걸 알게 됐고 그래서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키워나가겠다고 합니다. 또 때마침 우리 최명기 원장님이 나와 계신 김에 저 아이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지금 이제 뭐랄까요?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 지금 슈가 씨가 하는 음악 치료가 진짜 도움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자폐 스펙트럼 디지즈는 보통 부모님들이 알게 되시는 게 일단 아이들이 말이 조금 느리게 돼요, 이제. 그럼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좋아하면 걔네들도 좋아해야 되는데 반응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도 있고 꼭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나이에 맞춰야 되는 발달 단계보다 조금씩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는 굉장히 때때로 음악에 놀라운 재능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헤비메탈 밴드의 드럼을 연주하던 분 중에서도 발달 장애인인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 음악이 그 아이한테도 굉장히 빨리 캐치하고 또 본인이 그 음악을 통해서 사회소통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두 가지가 놀라워요. 사실 안진용 기자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 여러분 5억 원을 기부했다 해도 정말 대박이고 대단한 일을 한 건데 50억 원을 기부할 마음을 먹었다는 것도 대단하죠. 근데 사실 안진용 기자님 그런 거 있잖아요. 나 50억 기부했으면 이 사회에 내가 할 만큼 다 한 거 아니야? 근데 자기 몸까지 직접 자원봉사로 음악 치료까지 해요. 지금 이 대단합니다, 진짜. 기부의 진정성을 따질 때 통상 두 가지 보거든요. 일단 기부금의 크기, 얼마나 큰 돈을 쾌척을 했냐. 그리고 또 하나는 기부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 50억이란 금액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근데 왜 이 슈가가 이런 기부를 선택하게 됐냐. 그걸 놓고 봤을 때 본인의 개인적인 고민과 경험이 담겨 있다는 거죠. 실제로 가수 활동을 하면서 우울감과 강박 증상을 넘겨왔던 시절이 있었고 이를 음악적으로 표현을 했고 본인 스스로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동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지난 2021년입니다. 슈가가 포함된 이 BTS가 UN 연설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서도 이 청소년들이 겪는 심적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에는 심리 철학, 정신, 뇌 공부한 후에 심리 상담 자격증을 따는 게 최종적인 목표고 어떤 식으로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슈가가 생각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군복무를 마치는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이번 50억 기부 소식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한켠에서는 대단하다는 반응이 있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유료 복귀냐, 면죄부를 노린 기부인가 이런 따가운 시선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 유료 아니 이게 무슨 뭐 기부가 뭐 돈 내고 하는 뭐 요금제예요? 유료 복귀냐? 뭐 면제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정적 시선이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슈가가 이 부정적인 이슈에 휘말린 적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난해 8월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사고를 냈고 그 결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 영상 보니까 뉴스파이터가 했네. 저 기억나네요. 저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 이후에 본인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게 아니냐라는 따가운 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사고 직후에도 슈가가 사과 입장을 문을 냈었고요. 그리고 지난 21일 사회복무위원 소집 해제가 됐죠. 그때도 바로 재차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일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동안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이번 기부가 본인의 이런 받아온 사랑에 대해서 사회로 환원하는 차원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려되는 건 이게 아는 게 병이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걸 까마득하게 저때 전동 스쿠터 상황을 이게 까마득하게
기억에서 지우셨던 분들은, 잊어버리셨던 분들은 아 맞네, 기억나네, 그래서 요번에 50억이나 쾌척하고 또 음악치료 그 자원봉사했구나. 혹시 곱지 않게 보시는 분도 계실까봐 또 걱정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뭐 계실이라고 일부 생각이 됩니다만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그 관련된 전문 서적을 500페이지에 관한 그렇게 긴 책을 네. 본인이 거의 다 습득하고 와서 무려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성실하게 아이들과 뭔가 함께 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하는 것은 네. 그 진실된 마음, 이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성찰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예를 많이 보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이 연세의료원에도 나도 저렇게 좋은 일 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나도 좀 기부하겠다, 이런 문의가 쇄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2억 원의 그 기부금이 모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한 영향력 펼쳐주는 슈가 씨에게 저도 엄마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 여러 가지 오해를 없애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재능 기부, 음악 치료에 전념하는 모습, 계속 지속적인 모습 보인다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맨날 김주혜만 등장하다가 이 이름 등장했네요. 안진영 기자님. 네, 김정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 여사입니다.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 지난해 1월 신년 경축 대공연 이후에 1년 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북한이 휴양지로 개발 중인 이 원산 갈마지구 준공식에 나타난 건데 자, 지금 이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옷차림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난 2012년 북한 상류층 의상을 입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 네. 자, 이번에는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흰 블라우스 차림의 명품 가방을 어깨에 맨 모습이었습니다. 이 명품 가방 현재 한 수백만 원대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추정이 되는데, 또 이 리설주 여사 못지않게 딸 김주혜 양의 모습 역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오른쪽이 이제 김주혜 양인데 김주혜 양은 하얀색 투피스 차림인데 수천만 원대로 추정되는 명품 시계를 찬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게 진짜 리설주를 오랜만에 시청자분들 보실 텐데, 와, 근데 지금 보세요. 아니, 저렇게 허점에서 고가, 자기들 저렇게 고가 명품 메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다 보고 있을 텐데, 북한 주민들. 안 되죠. 북한 주민들은 아마 저 고가의 명품 실물을 평생 구경도 못하고 죽는 그렇죠.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사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저런 사치품 수출이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층, 특히 백두혈통이라고 불리는 독재자 김정은 일가는 외교행랑이라든가 중국 같은 제3국을 통해서 수십 개국으로부터 저런 명품을 들여와서 사치를 향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설주도 명품 마니아라고 하고 아이들 육아용품을 독일제 명품만 고집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딸 김주혜도 명품을 착용한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주민들이 보면은 너무나 굶어 죽는 아이들도 있는데 비판받아야 마땅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김현평 의원님 지금 보면 자세히 안 보면 누가 리설주고 누가 김주혜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시청자분들은. 옷차림새로 봐도 그렇고 워낙 모녀간이 좀 많이 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분간이 안 되기는 하는데 지금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그 딸인 김주혜가 오히려 흰색 투피스 차림으로 입고 엄마의 경우에는 약간 캐주얼해 보이는 복장을 하고 있죠. 흰색 상의에다가 검은 바지 차림으로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퍼스트 레이디처럼 보이는 게 딸인 주혜 양인 것 같아요. 훨씬 김정은 위원장의 가까이에서 마치 동반자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치를 볼 때도 한 발짝 뒤에 서 있는 모습들이 자주 포착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인파를 향해서도 부녀간에 이제 손뼉치는 모습을 볼 때 멀리 한 발짝 뒤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부녀에게 좀 몰아주면서 본인은 뒤에서 조용한 내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도 이 리설주 입장에서는 나 아직 살아있어! 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리고 자신의 딸 김주혜를 더 부각시키려는 일종의 북한 당국의 뭔가 일종의 전략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장면이었습니다.